인제는 지금까지 사실 그것까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인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지니 점점 세금 신고는 점점 빡세질 것 같고, 그 법이 국세기본법 84조의 3이 이제 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보상금 뭐 10% 이렇게 지급하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그런 법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너 자금 흐름 요구에 대해서 소명해 라고 했을 때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AI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절세무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세무조사의 트렌드와 가족 입출금, 현금 입출금,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세금의 10%를 포상으로 주기로 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네. 더 열심히 이제 세금 조사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네.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세무사죠. 네. 네. 대표님도 이렇게 세금 안 내는 클라이언트 잡아가지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신고를 안 하죠. 제 고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무 대리인은 말 그대로 그 고객을 대리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그럴 일은 없고, 마치 변호사님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PD님 말씀 주신 건 이번 25년 3월에 이제 법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신설된 게, 세무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세금 추징에 일조를 했다 그러면 추징세액의, 그러니까 국고 환수금이겠죠? 그 10%를 이제 포상금으로 받는 그런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 네. 입출금 할 때 좀 네. 더 이제 국세청만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세무공무원 분들도 좀 네.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세무사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법 조문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문을 좀 살펴봤을 때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지금 이제 세무조사 점점 빡세지고 점점 이제 우리가 조심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법 조문은 적어도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는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지난 2년간 제가 알기로 한 90조 정도 세수 펑크가 났다, 결손이 났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점점 보이고 있는 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PD님이 말했던 그 포상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 법이 국세기본법 84조의 3이 이제 규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 있어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하나야 이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도는 있지만 보상금 10% 이렇게 지급하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그런 법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살펴보면 국세의 부가 징수에 관한 것, 그리고 체납자들에게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승소를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위법 부당한 환급세액, 공제세액, 이거를 잘못 받았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추징을 하면 이제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데, 사실 현금 입출금과 사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거랑은 사실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 견해로는 이 법조문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위해서 우리가 계좌이체를 잡아내고 현금 입출금을 잡아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세무조사로 벌어질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오해는 좀 바로 잡고 싶었고, 다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전 염려스러운 게, 이제 국세청에서 AI 세무조사라고 이제 해서 점점점 우리나라가 사실 기존에도 그 OECD 국세 정보망에서 좀 탑급이었거든요. 탑티어급. 그래서 현재도 2010년대 PCI 조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재산 그리고 소비 증가액, 소비 지출액, 재산 증가액을 합친 게 내가 신고한 소득 세액보다, 신고된 소득 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차액에 대해서 바로 이제 떠가지고 나라 시스템에서 세무조사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정 금액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라에서 봐주는 것도 있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너 이거 소명해라 날렸거든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개인의 그런 소비 모든 패턴을 다 분석해가지고 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그런 것까지 되는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고소득자 중에 뭐 예를 들면 현금 매출 누락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요거에 대해서 현금 매출 누락을 잡기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이제 카드 사용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다 현찰로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진 않거든요. 그럼 카드를 다 쓰겠죠? 그 카드 쓴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신고한 소득 금액보다 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금까지 사실 그것까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지니 점점 세금 신고는 점점 빡세질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이제 세무사님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참고해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신고하고 좀 절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작정 매출 누락 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세금 폭탄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하다 AI로까지. 네. 아 근데 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사실 성실하게 절세를 하지 탈세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성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부의 이제 탈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잡힐 건덕지가 더 커졌다. 그래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가 AI까지 사용해서 우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생활 침해. 네, 사생활을 좀 침해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아니 봐봐요. 뭐 예를 들어서 건실한 사업가야. 네. 근데 이제 또 결혼은 하기 싫고 네.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열심히 놀고 싶어. 뭐 네네. 수에도 쓰고 뭐 네. 어디 뭐 이제 뭐 숙박하고 네. 그런 걸 나라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아. 게 좀 이제 깨림칙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죠. 사실 지금도 이미 보고 있어요.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용도를 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적해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지 나라에서는 사실 다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무섭네요. 무섭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금 FIU 뭐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STR, CTR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변동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점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 말한 AI 세무조사까지 엮어서 오늘 좀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게 법인을 대상으로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AI 세무조사가. 근데 지금 이제 개인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을 확대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부분이 이슈가 있다. 일반 개인의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거래 내역, 뭐 가상자산 화폐까지,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전방위적으로 그 개인의 투자 소비의 모든 패턴을 좀 분석하는 움직임을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네. 발전적인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범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한테 이제 계좌이체를 사실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사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걸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녀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큰 뭔가 투자 자산을 사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단순히 계좌이체 하는 행위만으로 이제 나라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자금의 이체 내역까지 다 파악을 하니까 매달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500씩 보냈어, 피부양자한테. 그래서 500씩 보내고 뭐 예를 들면 이거를 5년을 보냈다고 하면 이게 3억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보냈을 때 갑자기 5년 뒤에 날라옵니다. 너 매달 500씩 보냈을 텐데 이거 뭐냐, 소명해라 라고 하면 3억에 대한 증여잖아요.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안 냈던 증여세 플러스 이제 가산세까지 이제 나오겠죠. 가산세도 이제 내가 신고를 안 한 가산세도 있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납부를 안 한 것만으로 매달 하루마다 이자가 붙어요. 1년으로 했을 때 약 8%가 넘거든요. 그럼 이분이 5년 뒤에 나오면 거의 한 40% 정도 붙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도 20%, 60% 가산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건 뒷단에서 말하고, 그래서 점점 더 지금까지는 단순 계좌이체가 사실 걸릴 일이 없었거든요. 현금 입출금은 오히려 CTR, STR 때문에 걸릴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계좌이체는 오히려 상속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같은 뭐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자녀한테 이제 500 주는 게 네. 용돈으로 좀 넉넉한 집이라서 500씩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데 세금 내고 줘라 이거죠. 아이고. 왜냐면 이제 용돈을 이제 500을 준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양자,
즉 내 자식한테 생활비를 주거나 뭔가 교육비를 대거나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안 붙어요. 자녀가 뭐 예를 들면 내 교육열이 우리나라는 또 있잖아요. 뭐 영어 유치원 뭐 월 100만 원 넘는다더만요. 그러면 1년에 1200이요. 그리고 뭐 용돈하고 뭐 학원 보내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자녀한테 충분히 1년에 1억 이상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줄 거지만 돈이 많으면 1억 이상 해줄 수 있죠. 자녀한테 투자해 줄 수 있잖아요.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거의 교육비, 생활비 이런 명목이면 맨날 유기농 채소 사주고 그런 건 다 비과세예요. 자녀를 위해. 아 이거 초딩인데 뭘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런 부분은 비과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명목이 아니라 얘가 다 커가지고 여전히 그 경제적 여력은 없지만 이 친구한테 매달 500씩 그냥 생활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빠질 수도 있지만 거기 전제가 붙는 게 뭐냐면 사회통념상이에요. 사회통념상이 붙어버리니까 사실 세무서에서 봤을 때 야, 한 달에 500이 말이 되냐? 이거는 빼봐. 이거 나중에 부동산 살 거다. 그리고 부동산 실제 사지 않았더라도 넌 어쨌든 사회통념상 어긋난다. 너의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건 통념에 어긋난다. 이건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500을 주는 게 증여가 될 수 있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500 보내도 걸리고 뭐 증여로 걸리고 뭐 걸리고 다 이제 국세청이 다 알고 있다는데 안전하게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이제 자금에 대한 그런 계좌이체라든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좀 안전한 좀 솔루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정말 뭐 흔한 이야기지만 결국 자기가 신고한 소득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걸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신고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1억으로 뭐 소비를 하건 투자를 하건 왔다 갔다 하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거 들으려고 유튜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면 국세청의 사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 정도 되면 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라고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제 미만이다 그러면 내가 뭐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뭐 1억 정도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근데 신고된 게 빵원이라고 해도 1억 정도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줬다고 해도 나라에서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이상이면 그 1억이 아니라 2억 정도. 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넘어갈게? 네, 그런 거죠. 40세 이상이면 4억까지.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이제 기준점을 알고 나면 사실 큰 문제 없이 안전한 범위에서 놀 수 있겠죠. 좀 괜찮은 꿀팁이죠? 세무사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무사니까 알죠? 이런 꿀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주니까 국세청에서는 뭔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사무 처리 기준이 원래 공개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알게 된 거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의 업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점을 그들 내부에서만 공유를 하지 이걸 공공연하게 외부에 알리진 않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네. 어디 끌려가고 아 그런 거야. 뭐 무슨 중앙정보부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좌이체를 할 때 적요를 잘 적으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 계좌이체에 대한 공방전이 전 벌어질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사가 났을 때 이 계좌이체 내가 그때 뭐 있다 썼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어이없는 게 내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이 돼요. 이걸 나라에서 증여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야 증여가 아니라 내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내가 증여세를 안 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정말 위배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요지는 그게 사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념상 저는 법을 아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사실 좀 어이없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어이가 없냐? 다들 이런 걸 모르다가 갑자기 상속세 이제 신고를 할 때 갑자기 조사가 나옵니다. 너 이거 상속세 안 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또 한 세금 한 2억 3천 내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이가 없죠.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님이 뭐 몇 년 동안 ATM으로 돈을 막 뺐어.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 이거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 ATM 입출금을. 근데 나라에서는 그 입증을 못하면 ATM 입출금을 내 증여로 간주를 하겠대. 근데 나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세금 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계좌이체 부모님 입출금 한다 지금 살아생전에 물어봐야 돼요. 이 입출금 뭐냐 이런 걸 미리미리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 통장을 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면 ATM기에서 뭐 부모님이 1억을 뺐어. 근데 뭐 대부분 계좌이체를 하겠지만 또 그 뭐 친구가 예를 들면 뭐 힘들어가지고 근데 신용 불량자여서 계좌이체를 하면 거기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엄청 뭐 30년 절친이야, 가족만큼 친한 절친이야, ATM 걸 매달 그냥 1,000만 원씩 빼가지고 줬어. 이게 쌓였어. 뭐 3억이 됐어 예를 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녀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부모가 자기 돈으로 주는데 뭐 자녀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자녀는 이제 몰라. 이런 상황 안 몰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ATM 출금을 할 때는 특히 계좌이체 적요를 잘 적어두셔야 되시고 ATM 같은 부분도 이런 게 가족들한테 웬만한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요라는 게 네.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네. 일반적으로 뭐 카카오뱅크나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거 계좌이체 할 때 보면 네. 받으실 분 통장에 네. 그 적힐 내용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그냥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분들의 거기에 없어도 돼요. 그냥 적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모가 있어요. 그걸 적어두면 또 엑셀에 다 떠요. 적요가 그러니까 메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왜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 용도 이런 느낌을 적는 란이 있어요. 계좌이체 할 때. 네, 계좌이체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두면 이제 예를 들면 자녀한테 뭐 뭔가 입출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해외 유학을 갔어. 그래서 뭐 교육비, 뭐 입학금, 뭐 등록금 이런 것들 보내고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지만 사실 해외 유학이면 자녀가 피부양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증여세 비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입증을 못하면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교에 뭐 자녀 해외 유학, 자녀 뭐 유학비 뭐 이런 걸로 메모만 해둬도 나중에 딱 뭔가 조사가 들어왔을 때 내가 들이밀면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에서는 이제 비과세된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양자한테 그런 생활비, 교육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억해두고 적요에 그런 것들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증여세를 이제 어쨌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PD님도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세무사인데도 한 달만 지나도 이거 뭐 사실 세무사랑 연관이 없긴 하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이 계좌이체 내역 가물가물하거든요 사실. 어디서는 네, 기억 안 나요 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도 당연히 저도 일반인이니까 똑같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용증을 활용하는 겁니다. 차용증은 사실 제가 뭐 일반적인 저희 또래 친구들이 이제 부동산을 살 때, 사회초년생들이 살 때 저는 무조건 차용증 끼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소득이 충분히 소득세 신고들이 많아서 충분히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나이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그때 사실 조사가 많이 나고 그때 세금 추징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나라 입장에서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 군침 도는 먹잇감이에요. 왜냐면 딱 털었을 때 무조건 빼봐 부모님한테 증여받았을 것 같거든. 근데 신고를 안 했을 것 같거든. 그 번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아까 말한 대로 60% 이렇게 뜯을 수 있으니까. 뜯을 수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아무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당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던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이제 결론을 말하면 내가 소득 신고한 게 거의 없으면 사실 대출 아니면 부모님이에요. 그럼 이 부모님 돈을 예를 들면 내가 3억 정도 받는다 라고 하면 사실 3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한 2억까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어요. 2억 1,700까지. 그럼 2억 정도는 그냥 무이자 차용하고 5천만 원 증여세 안 나오고 그럼 나머지 5천만 세금 신고를 하면 400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5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낫죠. 3억을 신고하면 1억까지 10%고 나머지 2억 20%니까 4,500. 거의 5천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5천인데 500 언더로 내려가니까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차용증을 섞는 걸 항상 권하는데 사실 국세청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PCI 조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PCI 조사란 재산이란 뜻입니다. 소비,
인컴, 소득. 내가 재산 취득한 증가액, 그리고 소비 지출액 합친 게 결국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고한 소득보다 이게 더 크면 이 차액은 어디서 났어?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PCI 조사인 건데요. 결론을 말하면 이게 대표적인 적용 예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샀어. 내가 신고한 게 부동산을 예를 들면 10억짜리 샀는데 내가 소득세 신고한 건 1억이야. 9억 어디서 났어? 그러면 무조건 셋 중 하나면 돼. 대출, 부모님, 그러니까 증여죠. 이 무조건 셋 중 하나예요. 무조건. 소득을 예를 들면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5억 정도 벌었는데 매출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대출을 정당하게 받았거나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거나 무조건 그러니까 셋 중 하나가 아니라 이제 셋 중 둘, 셋 중 셋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냉정히 말하면 내가 현재까지는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신고된 게 10억이야. 똑같이 10배수죠. 그러면 사실 이거 증빙돼요. 안 걸려 이 사람은 현재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신고된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AI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이 재산 취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의 흐름, 아까 말했죠? 이 90억에 대해서 어쨌든 계좌이체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너 자금 흐름 요거에 대해서 소명해 라고 했을 때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AI 세무조사. 이제 이 흐름으로 갈 거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100억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라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탈세하면 소득세 뜯을 수 있죠. 가산세까지 해서 너 탈세했구나. 증여세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당연한 정당한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걸어서 세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이 대출은 뭐예요?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 차용까지 하면 금융기관 단순 대출뿐만 아니라 부모님 대출까지 합쳐서 안전하게 요걸로 가고 증여세도 이제 아까 말한 1억 5천까지 이제 결혼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증여공제를 활용한 합법적인 증여세 없는 증여까지 요 두 개로 많이 제가 엮어가지고 소명을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그 세무조사 나왔다고 한 대표님들이 이제 네. 세무사님 찾아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소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좀 그런 업무도 그런 업무도 하죠. 그런데 사실 거기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절 찾아와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현재 신고된 건 1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탈세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 그럼 나머지 9억을 어쨌든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런 것들 사실 1억 5천 이거는 이제 PD님 같은 똑똑한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2억도 여기서 엮어볼까요? 2억을 한 명당 2억 1,700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아.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있겠죠? 이건 참고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넉넉할 때예요. 배우자한테도 빌려줄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2억 1,700 줄 수 있고 나한테 2억 1,700 줄 수 있어요. 합치면 곱하기 4 8억 6천 정도 6,800 만 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차용만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좀 러프하게 말은 했지만 사실 차용도 사실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차용은 세법에서는 원래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차용증을 잘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한다고 하면 8억 6,800에 대한 증여로 봐서 이거에 대한 증여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잘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전제는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말을 한 거예요. 차용증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그러면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와서 꿀팁 한번 말을 해주면 사실 세무조사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세무조사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끔 지금 하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게 그래서 이득이에요. 왜냐면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면 큰 금액이거든요. 부동산 큰 금액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20억짜리를 사는 사람과 10억짜리를 사는 사람 비교하면 당연히 20억짜리 조사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근데 나랑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20억짜리 산 것보다 훨씬 더 세무조사가 낮아지겠죠. 또 내가 나 혼자 20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 따윈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내 소득만 보죠, 나라에서는. 그러면 내 소득만으로 20억을 증명하는 것보다 각각 10억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공동명의가 더 안전하다. 오늘 이렇게 최신 세무조사의 트렌드도 한번 알아봤고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조사에 안전한 그런 방법들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도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저희 절세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